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10월은 글로벌 증시에서 연례 최고로 이슈가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롤러코스터, 브렉시트의 합의 여부,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우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 간의 갈등까지 이것들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이슈들인데요.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글로벌 경제 이슈들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보호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복세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0.59%대 하락하면서 21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800억 원 넘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데요. 0.74%대 내리고 있습니다. 73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같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600억 원 매수 중입니다. 거래소 시장 코스피 지수는요, 전주까지 이달 들어서만 8%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44% 내리는 중입니다. 7,0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45%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2,7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는 유로존 이슈의 움직임입니다. 현재는 0.02%대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겠습니다. 증시 혼조세에 골드도 혼조세에 들어선 모양입니다. 현재는 0.12% 상승 중이고요. 1,23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 추이가 확인되며 상승세입니다. 현재는 0.09%대 내리고 있는데요. 6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해 종합지수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2,500선을 회복했는데요. 2,550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함께 올라줬습니다. 항생지수는요, 0.42% 오르면서 25,56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 글로벌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하원 탈원이 우세하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중국의 지속적인 원유 수요와 사우디 악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본 뒤에 국제유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저희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또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2018 중간선거는요, 민주당이 하원을 그리고 또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갔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화당 대표가 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발언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맥코넬 대표입니다. 이 맥코넬 대표가 중간 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충분한 의석을 얻으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라는 것은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이런 시도를 사실상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 공화당이 지난해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 실패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법안이 공화당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 고존 맥케인 의원, 그리고 수전 콜린스 의원,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었습니다. 이 맥코넬 대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좀 늘려서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을 한 건데요.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상 중간 선거에 조금 달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지금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고요. 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다라는 맥코넬 대표의 공화당 발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 민주당은 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네,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성명을 좀 낸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좀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슈머 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을 뺏기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맥코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넬 대표 회견에서 이 밖에도 좀 예산과 이 재정 적자 문제가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요. 맥코넬 대표는 가난한 사람이나 노약자 그리고 퇴역 군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맥코넬 대표는 새 회계연도에는 공화당이 이 지난 회계연도에 대폭 증액된 국내 분야 예산을 좀 꼼꼼하게 재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날 강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회의에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서에 5% 예산 삭감을 좀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당원들의 열정이라든지 예비 선거 참여도 그리고 선거 자금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트럼프 정서 이 전반적인 상황은 사실상 좀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 또한 결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속보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사실상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중간 선거는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년 국정 운영 방향과 그리고 2020년에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을 100% 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선 제도가 또 향방 그리고 한반도 현재 지금의 이 정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의 미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재 지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사우디와 관련된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유가 향방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날장에 국제유가 WTI 0.7% 상승한 배럴당 69.12달러로 지금 70달러 선을 하회를 하면서 거래를 좀 마감했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는 3.1%나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 중국의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았지만 이 정제유 처리량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이 원유 수요가 좀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유는 수급
수급과 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요. 또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반체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 실종 사건에서 이 사우디 정부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사실상 누구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요. 이 국제 정세와 그리고 이 세계 경제를 사실상 좀 휘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슈는요, 국제유가의 앞으로의 이 향방과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뜩이나 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미국 경제가 조금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우디의 관계까지 만약에 이제 좀 악화가 될 시에는 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로서는 거의 사실상 치명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치권은요, 지금 거의 초당적으로 지금 정부를 조금 사우디를 좀 비난을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뭐 이란처럼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11월에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할 지금 계획인 미국이 사우디까지 좀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이러한 지금 전 세계 경제적인 재앙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지금 사우디와 1,15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조 원 규모의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5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 수출도 조금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우디 정부가 지금 인정은 했지만요, 어느 선까지 이번 사건을 좀 책임을 지냐라는 게 조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유가 관련해서 지금 매매 전략은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전략 시간에서 유가에 관한 방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좀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월요일마다 이 주요 일정과 지표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좀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건요, 인텔,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주의 변화가 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이지북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이 미국 국채금리 안정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미국 증시는 전주 이 증시 급락 충격 여파가 좀 잔존한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 난항 가능성, 그리고 9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기조를 좀 감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상 이번 주에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3일 화요일입니다. 내일이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과 이 카플란 델런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미국 최대 정보통신 회사죠. 버라이존과 맥도날드, 그리고 캐터필러, 3미터, 바이오젠, TI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수요일은요, 9월 신규 주택 판매와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이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 동향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포함한 이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월 마켓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 PMI 잠정치 또한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브레이나드 연준 이사의 연설과 보스티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그리고 웨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AT&T, 그리고 보잉, 그리고 MS, 월펄, 포드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일 목요일입니다. 25일에는 우리나라도 이 GDP 성장률이 좀 나오는 날이고요. 이 미국 9월 내구재 주문 잠정치와 유로 ECB 통화정책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드라기 22 총재 연설이 이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스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아주 좀 중요한 기업들이 목요일에 좀 발표가 됩니다. GE 그리고 트위터,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시총 2위죠.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 실적 또한 이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금요일에는요. 미국 소비 심리와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실적 발표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증시의 방향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우디와 관련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주시면서 이제 유가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번 주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지금 현재 제가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천연가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좀 하락세에서 지난 금요일에는 좀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가 반체제 인사 사례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하지만 지금 우발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은 일단 사우디를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요. 이 국제사회에서 사우디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선물로 보시면요. $70가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70 회복이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69.35를 기준으로 위에서는 $70까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 $70를 이제 제대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70.85까지 좀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9.35 밑에서 가격이 좀 밀릴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전 저점 라인인 68.65까지 이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연가스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천연가스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최근 이 천연가스가 급등세를 좀 차트를 보시다시피 천연가스가 좀 급등세를 좀 지속적으로 거듭을 하다가 현재 고점 박스권 구간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184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좀 지속적인 박스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폭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레리 커틀리 국가경제위원장이 현재 미국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요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수요 다변화로 최근에 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직 시추는 하지 못했지만요. 텍사스 일대의 퍼미안 분지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미리 지금 수출 라인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연가스 단가 자체가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 바람에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상승세에는 좀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11 그리고 3.184 사이 이 박스권에서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중국 증시는요,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 정부의 시장 달래기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오늘의 이슈 살펴보면서 중국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GDP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 둔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대내외 악재의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 중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IPO 관련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등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제 중국장 증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전일 중국장 금요일장에는 또 상승 마감을 했죠. 뭐 상승 정도가 아니라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는데 뭐 원하는 자리한테 안 좋은 자리다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2,500 깨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라면 안 좋다라고 좀 저는 봤는데 역시 지켜줄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술술 흘러내린다는 게 문제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안 좋은 흐름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와줄 것이다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뭐 중국장 오르니까 같이 올라갔고요. 일단은, 리오 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코멘트를 돌아가면서 해줬는데, 이게 중요한 건 증시 부양책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강력한 부양책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부양책은 아니었는데 그냥 적당한 부양책이었고 뭐 IPO 관련 기업들한테 뭐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좀 기다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 기업 자금난 해소하는 방안이나 뭐 이런 거를 특별히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좀 요란했다. 그러니까 적당한 뭐 증시부양책 뭐 적당한 내용이었는데 반응이 좀 요란했고요. 요란한 이유는 이제 중국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6.6%를 예상했는데 6.5%로 이제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3분기 GDP 보면서 또 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해서 바로 그냥 나온 부양책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먹혔다. 그래서 증시에서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왔는데 뭐 이 반등이 뭐 엄청난 반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2,500선만이라도 좀 지지해준다면 좀 중국 증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안 좋기 때문에 2,500선만이라도 증시가 좀 상해 종합이 좀 버텨준다면 조금 그 다음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지금 경제 성장률 이슈에 대해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볼게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6.5%로 예상치를 또 하회했고요. 이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뭐 우리가 믿기에는 좀 워낙 국가통계국에서 하는 거라 수치를 거의 맞춰놓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이거 맞추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제 GDP 성장률 6.5%다 이 정도면 뭐 엄청난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3% 성장도 안 돼서 네. 지금 2.8에서 막 좀 밀리고 있는데 이 6.5%도 참 대단한 성장률인데 이 대단한 성장률이 다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제 꼭 무역전쟁이 아니더라도 중국 경제가 매년 6.5% 성장률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대단한 건데 19일 날이요. 국가통계국에서 3분기 중국 GDP를 이제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6.5%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6.6이었는데 2.6을 좀 하해. 뭐 쇼크 수준 아닌데 네. 좀 그래도 적당히 마사지라도 6.6%라도 마사지 해줄 줄 알았더니 6.5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분기가 6.7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2009년 1분기입니다. 2009년 1분기에 6.4% 그러니까 6.5% 이하로 갔을 때가 2009년도 1분기였는데 이때 이후로는 가장 최저다. 물론 2008년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성장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가통계국의 예상이니까 중국 정부는 6.5%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뭐 낙관보다는 중국이 6.5라고 발표를 계속 해버리면 6.5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지킬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다만 경제가 이제 선진화된 곳에서 5%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밖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이 좀 당연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문가 의견이 다 대체로 비슷한데요.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좀 빌리자면, 예, 뭐 코넬대 이제 프라사드 교수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강하지만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강합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10% 성장 막 할 때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근데 그걸 매년 그렇게 성장한다는 건 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역내 이제 취약성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단호한 정책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러니까 이 둔화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둔화를 얼마나 연착륙하면서, 그러니까 약 경제에 무리가 충격이 없으면서 조금씩 경제 성장률이 좀 처지는 이런 형태로 좀 끌고 가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UBS의 이제 글로벌 웨스트 매니지먼트들 같은 경우는 성장률 발표 후에 CNBC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네, 중국 당국의 디레버리징, 그 다음에 중국의 무역전쟁을 고려하면은, 분기마다 6.6에서 6.7%는 달성이 좀 어렵지 않냐. 한마디로, UBS 웨스트 매니지먼트 얘기는 뭐냐면, 무역전쟁 했는데도 성장률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뭐 중국은 뭐 지표를 뭐 자기들이 알아서 만지니까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6.5를 지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다. 6.6에서 6.7이 지키기 어렵다면 6.5도 당연히 지키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6% 밑으로 언제 떨어지느냐를 좀 천천히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중국의 경제를 좀 흔들리는데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특히 좀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증시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네, 증시 안정화 조치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증시 안정화 조치들이 이제 좀 대단한 조치들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써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조치할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그래도 조치를 뭐 찾았습니다. 좀 많이 찾아가지고 일단 IPO 관련한 조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IPO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은 중국 당국하고 금융시장들이 연일 이제 문제 없다. 중국 경제도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미 이제 무역협상 이제 중국 측 대표였던 류어 부총리죠.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시진핑 경제 책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상당히 많이 좀 제가 류어 부총리가 임명될 때부터 제가 이 글로벌 슈퍼스타에서 계속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잘릴 뻔했어요, 이분. 협상 잘 안 돼가지고 미국 협상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잘리기 직전까지 가셨던 분인데, 네. 임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시진핑의 경제 책사안이 뭐 계속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증시 안정을 유지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거고 중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밝다. 근데 당국에 이제 류어 부총리 정도 수준 되면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는 뭐 그냥 다 하는 코멘트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증시를 잡아보는 이제 총괄하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금융감독원하고 비슷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증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구체적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감회에서는 이제 주로 IPO 관련한 내용을 좀 많이 들여다본 것 같은데, 네. IPO 승인이 받기가 사실상 중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IPO를 승인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승인받지 못하고 밀리면은 3년 내로 재상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외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상장하려고 노력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네. 3년 내로는 상장 못 했는데 다 이제 이번에 좀 줄여가지고 6개월 내로 다시 재상장 심사 청구를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IPO 문턱을 좀 낮춰줬고, 자사주 매입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건데, 네. 지방정부 운영펀드 등을 좀 만들어가지고,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꾸 중국이 경기부양책이라고 해서 갖고 온 것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 무슨 지방정부가 다 해요. 예, 제가 항상 얘기 드리면 지방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뭐 해결하려면 엄청난 중국의 그림자 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지방정부 부채를 계속 만들거든요. 이게 중국 정부는 지금 지방정부 말고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 생기면 계속 지방정부가 돈 계속 만들어내서 너네가 사업해서 너네가 책임져 너네가 해.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돈 못 줘. 계속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무슨 본 거는 사이도 아니고 네. 자꾸 이제 지방정부 돈 출연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지방정부 운영 펀드나 이런 거 결국 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그림적이면 더 이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좀 저는 초래할까봐.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뭐 이렇게 땅 파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지방정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토지거든요. 토지를 팔아서 그걸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기 때문에 토지가 공개념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또 대출, 그 은행한테 그 토지 잡혀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토지의 주인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이런 시스템이 나중에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번에도 네. 증시부양책이 결국은 지방정부에서 돈 만들어 와라.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환호했던 저는 중국 그 투자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지방 재정이 무너지면 중국 정부의 재정마저도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요? 사실 중국 정부의 재정은 중국 정부는 일단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쥐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쓰는 순간 중국이 달러가 쭉 빠지죠. 중국이 달러 보유고가 줄겠죠. 그러면은 사실 중국 정부의 이 고민도 이해를 해볼 만한 게 그러면 과연 전 세계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중국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외국계 헤지펀드들 달라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단 며칠 만에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붙어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 어떻게든 외환 보유고로 달러화를 가지고 미 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노력도 너무 심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사업을 좀 줄이고 경제 승률이 좀 5% 밑으로 쭉 떨어지더라도 좀 놔둬야 되는데 이게 경제 승률이 5% 밑으로 쭉 밀려버리면 시진핑 권력, 1인 권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뭐 권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 무상 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이 거품이 좀 꺼졌다, 오히려 투자의 매력도가 좀 올라갔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을 물어보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 진짜 최근에 제가 중국 방송하면서 중국 관련한 증시 관련해서 제가 중국 쪽에 많이 예전에 방송이나 이런 거 안 했다가 이거 하게 되면서 제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스타가 됐나 봐요. 이게 계속 문의가 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아니냐고, 지금 이게 저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저점 좀 멀었다고 보고요. 일단은 하지만 투자 매력이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거품도 많이 꺼졌고요. 지금 이 시장 저는 이 폭락이 상당히 건전한 폭락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중국이 그 상태에서 계속 탄력을 봐서 올라갔더라면 또다시 지금 거품이 끼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텐데 오히려 증시 거품이 쫙 빠져주면서 상당히 좀 살아남을 기업 살아남고 망할 기업 망해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은 기업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웬만한 기업 다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이러면서 약간 좀 옥석가리가 좀 되는 상태다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주요 경제 시장들이 지금 투자 기회라고 얘기는 합니다. 당연히 이제 외국계 자금 빠져나가니까 투자 기회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미국과 중국과 이제 무역전쟁 악재가 있는데 심리적 영향이 좀 크다 이거는. 이제 걔네들 생각입니다. 저는 네. 심리적 영향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거품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제 육훈 재정부 부장 이분이 우리나라 한 장차관급 정도 되는데 적극적 부장이라 그래서 그냥 되게 부장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부장이면 장차관급이에요. 네. 근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이제 부채 줄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감소 정책으로 1조 3천억 위안 세수가 감소했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육군 재정부 부장이 얘기하는 게 네. 잘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얘네는 지금 작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채를 줄인다 그랬는데 감세를 했어요. 네, 참 얘네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고도 뭔 얘기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도대체 어디서 부채를 줄이겠다는 얘기인지 뭐 이걸로 감세해가지고 감세한 걸로 나중에 뭐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날 걸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 증시가 계속 밀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강 이제 인민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원권 중립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레버리징 규제하겠대요. 또 이분은 레버리지 규제한다 그랬는데 지준율은 낮추고 있어요. 이게 참 이분들 참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앞뒤가 힘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만큼 쓸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지준율 인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수이긴 한데, 아마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안 꺼지게 하려면은 어떻게든 지준율을 낮춰가지고라도 방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레버리지 규제보다는 사실 지금은 이제 돈 푸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증시 바닥을 놓는 거 아직 시기상조인데 투자 매력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이제 크게 영향받지 않는 업종부터 먼저 우리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무역 전쟁이 점점 해소됐을 때 좀 확산시키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넓혀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신다면 뭐 지금 기회도 뭐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래도 증시 자체로는 이게 좀 투자 적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저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옳은 건지 또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이게 이제 그 글로벌 네. 환율 전쟁,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악재가 생겼어요. 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갈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인데 좀 안타까운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이 종목들의 저점을 한번 다져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들어가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다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수익을 다 냈던. 이 정말 안 좋은 이 증시 상황에서도 전 이 종목들로 다 수익을 냈는데 여기 이 글로벌 슈퍼스타에서 직접 대놓고 추천을 드려가지고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중에 중국제형입니다. 중국제형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제형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해남 자유무역 시범구 이쪽에서 면세점 관련 내용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언급을 안 해가지고. 원래 중국제행이 여행사긴 하지만 면세점 쪽에 일을 요즘 훨씬 많이 하거든요. 면세점에 집중하고 있는데 면세점 추가 출점이 조금 힘든 상황을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코멘트 아예 안 나와버리면서 이게 면세점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 면세점 라이센스를 이제 중국제행 말고도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추가로 발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경쟁사가 늘어날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좀 급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지는 중국 국제여행이 여행사 쪽의 일이고 면세점 내에서도 지금 상위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입지적으로 좀 괜찮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중국 국제여행이 말이 이제 국제여행이지 미국만 잘 안 가면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예, 전 세계 다른 나라 많이 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행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국제여행의 중국 국제여행의 장기적인 성장세는 분명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지지라인으로 잡아볼 만했던 53.600 라인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 45.300 라인까지 쭉 기다려 보시면 이쪽까지 밀리면 45.300 이쪽 라인까지 밀리면 그때부터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저는 진입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이 부분까지 오시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볼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때 되면 제가 알아서 또 가져 나올 겁니다. 가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릴 종목은 귀주모태주입니다. 귀주모태주인데 이 귀주모태주는 사실 정말 무역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중국 정통 백주인데 중국 사람밖에 안 먹거든요. 이거는. 예. 뭐 우리나라도 가끔 먹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이거 한 병에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냥 클럽에 있는 무슨 아르방 땡땡도 아니고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이제 먹겠는데 이게 심지어 이게 그렇게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튼 술 백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데 이 귀주모태주도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전통 백주에 대해서 소비세 인상하겠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최근 급락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지금 소비세 인상한다는 얘기는 한 수십 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근데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도 또 제가 봤을 때 오보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보였습니다. 중국 주류협회 관계자 말로 따르면 오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귀주모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세 인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접대용 술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막 중국 공산당 규제하면은 좀 밀리는 그런 종목인데 요즘은 이제 규제하기 좀 힘들었어요. 지금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막 접대라도 뭘 해가지고 뭘 해봐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때는 귀주모태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좀 밀리면 630 위안 정도, 630위안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580위안까지도 한번 분할 매수 라인 잡아보면 이 종목은 절대 무역전쟁하고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주모태주 말고도 오량액이라고 있습니다. 오량액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귀주모태주, 오량액 이 두 종목이 약간 우량한 그 중국 백주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많이 있어요. 고종공주, 서도양조, 순음농업 되게 많거든요. 중국에 술 막 좋아하나 봐요. 근데 중국 이제 술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이게 매수는 좀 안 된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요. 네. 주로 이제 주 타겟으로는 이제 1등주들로 있죠. 귀주모태주하고 오량액. 오량액도 뭐 사실 그렇게 매매를 권해드리진 않는데 둘 다 이 두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좀 트레이딩에서 제외를 하셔야. 왜냐하면 순음농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다른 종목 다 밀렸는데 올랐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그렇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두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0.59%대 상승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닥을 좀 닫을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슈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상됐던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을 활발하게 움직였던 ICO가 최근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악재를 거듭하면서 투자 매력이 반감된 건데요. ICO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은 없을지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주 멘토님과 함께 할 거고요. 전화 연결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하드포크를 연기한다고 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일단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일명 콘스탄티노플을 테스트할 플랫폼 롭스텐이 14일, 현지 시간으로 14일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채굴 보상을 조정하는 하드포크입니다. 하드포크 전에도 제가 용어 설명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이더리움 재단은 이번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 채굴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또 암호화폐 전송 속도와 거래 수수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의미가 있는 게 이 콘스탄티노플을 테스트할 플랫폼 롭스텐의 오픈이 이더리움 2.0의 첫 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도 공개된 롭스텐이 기존 채굴보다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서 채굴 속도가 소폭 하락을 하고 또 테스트넷 하드포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보이곤 있지만 그게 계속 좀 이야기가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19일 날 14일 날 이제
롭스템이 오픈이 되고 그 뒤에 이제 19일 날 진행자 개발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개발자들이 이 테스트넷에서 발견된 코드 오류로 하드포크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11월 원래 그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년 1월 혹은 2월로 연기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는데요. 1월 혹은 2월에 하드포크 같은 경우도 단서 조항이 붙은 게 모든 이더리움의 클라이언트가 함께 참여를 해서 테스트가 통과되어야 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롭스템 이슈 그리고 포크 시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 회의 아젠다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롭스템이라는 거는 이 롭스템 테스트넷, 즉 코드가 메인넷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인넷과 달리 테스트넷 사용은 무료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넷 429만 9,999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에서 채굴이 오랜 기간 지연이 되고 또 채굴자들이 롭스텐을 활성화하고 싶지 않거나 업그레이드 코드 베이스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좀 더 채굴자에게 이제 롭스텐 체인의 안정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코드 오류가 발견됐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진행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테스트넷을 통해서 이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는데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 채굴 보상을 줄이고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POW 작업 증명 방식 비중을 줄이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 그 권리를 주는 POS 지분 증명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드포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에 이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EIP 1, 2, 3, 4를 구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또 EIP 1, 2, 3, 4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못하니까 또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IP 1, 2, 3, 4는 난이도 폭탄 실행 시기를 12개월 연기를 하고 블록 생성 보상을 3위 더해서 2위도로 줄이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총 4단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의 이런 로드맵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새로 나오는 코인이나 이런 게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 기반으로 또 많이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큰 시장의 틀을 이해하는데 이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프론티어, 홈스테드,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 순으로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메트로폴리스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메트로폴리스 단계에 이뤄지는 두 번째 하드포크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ICO 열풍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전통 방식의 자금 조달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이제 혁신적인 시도인 ICO 암호화폐 발행이 이제 이슈가 됐었다가 또 뭐 사기도 있고 막대한 피해로 인해서 지금은 좀 투자자들이 ICO에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 ICO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이 주로였다면 지금은 소수의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다수에게 돌아갔던 투자 기회가 이제는 소수에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대중을 상대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또 자금을 모으려면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ICO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DA ICO 또 SE ICO 그냥 IEO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지금 활발하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모 투자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도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DA ICO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라고 있습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인데요. 이 DAO 자유조직과 ICO의 합성어로 이제 DAICO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 1월에 제시한 모델인데요.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ICO가 넘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DAICO의 핵심 메커니즘은 탭으로 투자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거쳐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고요. 투자자는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리펀드도 가능하고 또 토큰 소지자가 프로젝트에 만족하지 않으면 투자금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는 좀 더 투자자를 위해서 통제권을 주는 그런 먹튀를 막겠다 이런 방식으로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SEICO가 있는데 이건 이제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새로운 모델인데요. Secured ICO와 Insured ICO를 합쳐서 투자한 ICO 일부만 선물로 구매하고 이후 프로젝트 토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처음 구매했던 원래 가격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령 1000개의 토큰을 사면 300만 원에 투자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인 100개 토큰을 30만 원에 사고 이후 토큰 가격이 오르면 그 나머지 270만 원을 내고 나머지 900개를 사는 걸로 투자자는 초기 투자자는 소액으로 100%의 혜택과 권리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뭐 또 마지막으로 또 IEO도 활발히 되어 있는데 Initial Exchange Offering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투자자에게 토큰을 직접 팔지 않고 거래소를 통해 파는데 IEO가 활성화되면 대신에 거래소는 힘이 커지고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의 유착 관계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존의 ICO 한계점을 보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활발하게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착이 되고 기존 ICO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알파벳,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슈들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